챗GPT를 만든 샘 올트먼이 우리나라를 찾았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경영진과 잇따라 만난 가운데 인공지능 반도체 동맹이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치솟는 공사비가 재건축 재개발 사업의 최대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늘어난 공사비를 놓고 조합과 건설사가 충돌해 공사가 중단되는 일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고금리와 고물가 속에도 미국이 지난 4분기 3.3%에 달하는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성장과 물가를 모두 잡는 이른바 골디락스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초의 인공지능 스마트폰 갤럭시 S24가 사전 판매 역대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혁신적인 성능으로 소비자들의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챗GPT를 만든 오픈 AI의 CEO 샘 올트먼이 오늘 우리나라를 찾았습니다. 이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를 방문한 데 이어 SK하이닉스 최고 경영진과도 만났습니다. 이 샘 올트먼은 지금 이 생성형 인공지능을 넘어 AI 반도체 시장까지 주도하겠다는 야심찬 구상을 세우고 그를 행동으로 옮기고 있는데 이번 방안도 그 계획의 일부로 보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정재용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샘 올트먼 오픈 AI CEO가 오늘 오전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를 찾았습니다. 오전 9시께 이른 아침부터 평택 공장을 찾은 올트먼 CEO는 약 3시간가량 현장에 머물며 경계연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사장 등 경영진과 회의를 가졌습니다. 올트먼 CEO는 삼성 평택 반도체 제소시설 일부도 직접 둘러본 것으로 파악됩니다. 삼성 방문 직후엔 광노정 사장 등 SK하이닉스 최고 경영진과도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짧은 하루 일정인 탓에 SK하이닉스 이천 공장까지 방문하지 못했지만 오늘 늦은 저녁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도 면담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오픈 AI는 인공지능 서버 GPU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엔비디아에 대한 의존을 낮추기 위해 반도체 자립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올트먼 CEO가 지난해 6월 이후 7개월 만에 다시 한국을 찾은 것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AI 반도체 협력을 논의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게 지배적인 시각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인공지능 반도체에 필수적인 HBM을 대량 양산해 시장에 공급 중입니다.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한 올트먼 CEO는 오늘 저녁 출국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뉴스 콘텐츠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최초의 인공지능 스마트폰 삼성 갤럭시 S24가 사전 판매에서만 121만 대를 팔아 역대 최다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혁신과 강력해진 성능이 소비자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이서후 기자입니다. 삼성전자의 플래그십 스마트폰 갤럭시 S24 시리즈가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 예약에서 국내에서만 121만 대 팔렸습니다. 역대 갤럭시 S 시리즈 사전 판매 중 최다 기록인데 지난해 출시된 갤럭시 S23이 쓴 신기록을 1년 만에 또다시 경신한 겁니다. 하루에 약 17만 3천여 대가 팔리며 일평균 판매량으로는 삼성전자가 내놓은 갤럭시 스마트폰 모두 통틀어 1위입니다. 특히 초고가인 울트라 모델이 최대 12만 원의 가격 인상에도 불구하고 121만 대 중 61%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인기입니다. 실시간 통역, 서클 투 서치 등 AI 신기능을 대거 탑재한 온디바이스 AI 폰을 최상위 모델로 체감하려는 얼리 어답터들의 수요가 몰린 겁니다. 사전 판매 흥행으로 갤럭시 S24의 올해 글로벌 전체 판매량은 3,600만 대를 넘길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교체수까지 맞물리면서 전년 대비 일단은 10% 내외 성장은 좀 가능하다고 봤는데 이렇게 예약 판매가 높으면은 판매량을 더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거죠. 특히 애플의 안방인 북미 지역의 사전 판매량이 전작 대비 30% 이상 늘어난 48만 대 수준으로 예상되면서 아이폰과의 점유율 격차를 좁힐 수 있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업체의 중저가 스마트폰 위주의 시장이었던 인도에서도 갤럭시 S24가 약 3일 만에 사전 예약 25만 대를 넘기며 신흥 시장 공략에 성공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국경제TV 이서우입니다. 치솟는 공사비가 재건축 재개발 사업의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늘어난 공사비를 놓고 조합과 건설사가 충돌하면서 곳곳에서 공사가 중단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물가 변동에 따른 공사비 조정 기준을 담은 이 표준 공사 계약서를 도입하겠다고 했지만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양현주 기자입니다.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대조 1구역 재개발 공사 현장. 오가는 사람 없이 정문엔 공사 중단 안내판이 붙어 있습니다. 시공사인 현대건설이 아파트 공사를 멈추고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겁니다. 조합이 1,800억 원에 달하는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공사를 다시 시작한다고 해도 또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연된 기간의 금융 이자와 인건비 등 추가 공사비가 발목을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합원 분담금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만큼 입주권 가격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복잡할 수밖에 없죠. 공사가 요 근래 거래된 게 3억 4천이에요. 키가 3.5억이 나왔던 건 사실. 공사가 한창인 송파구 잠실 진주 아파트 재건축 사업 역시 상황은 비슷합니다. 시공사가 평당 공사비를 660만 원에서 889만 원으로 35% 인상해달라고 요구해 조합과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인천에서는 사전 청약까지 받은 단지가 공사비 인상 등을 이유로 사업 자체를 취소하는 사례도 나왔습니다. 공사비 갈등으로 곳곳에서 몸살을 앓자 정부가 뒤늦게 표준공사 계약서 마련에 나섰습니다. 공사비 총액만으로 계약을 체결했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앞으로는 세부 산출 내역을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또 설계 변동과 물가 상승에 따른 공사비 인상 기준도 제시했습니다. 다만 표준계약서는 법적 강제가 아닌 권고사항인데다 검증기관 인력도 한정적인 만큼 실제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한국경제TV 양현주입니다. 고금리와 고물가 속에도 미국이 지난해 4분기 3.3%에 달하는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이 성장과 물가를 모두 다 잡는 이른바 골디락스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반면 조기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미국 채권에 투자했던 서학개미들은 적지 않은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박찬휘 기자입니다. 미국의 4분기 GDP 성장률이 3.3%를 기록하며 예상치를 크게 뛰어넘었습니다. 12월 신규 주택 판매 역시 8% 늘어나 시장 전망치를 상회했습니다. 앞서 발표된 고용과 소매 판매 지표도 양호한 것으로 나오며 미국 경제가 탄탄하다는 것을 시사했습니다. 고금리, 고물가 상황이 이어지고 있지만 미국 경제가 너무 뜨겁지도 너무 차갑지도 않은 이른바 골디락스 상황에 접어들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의 연착륙 가능성이 커지자 조기 금리 인하 필요성도 크게 줄고 있습니다. 이를 반영하듯 연초 91%에 달했던 3월 금리 인하 기대감은 48%까지 떨어졌습니다. Those hoping for an interest rate cut in March, I think that's not going to happen. Positive GDP report, perhaps, a positive report on the economy, a negative report on inflation. The market's going to believe that the Fed's going to stay higher for longer. That's going to create volatility. Those cuts won't start to take place until the second half of this year. 조기 금리 인하 기대감이 낮아지고 국채금리가 반등하자 월가에선 채권 상품에서 손을 떼는 모습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펀드 매니저를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운용 상품 내 채권 투자 비중이 전월 대비 17%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기 금리 인하에 따른 가격 상승을 기대하고 미국 채권 상품을 500억 원 넘게 사들인 국내 채권 개미들은 손실이 불어나고 있습니다. 국내 투자자들이 주로 사들인 미국 채권 ETF의 가격은 최근 한 달 새 고점 대비 20%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채권 전문가들은 경제지표 등 데이터를 통해 미국의 금리 인하 시기가 확실해지기 전까지는 채권 상품의 가격 반등을 기대하고 추격 매수하는 것에 대해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한국경제TV 박찬유입니다. 우리나라가 내년부터 만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면서 노인 일자리 문제가 사회적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들의 일자리는 심각한 노인 빈곤 문제의 해법이기도 합니다. 부담이 큰 정년 연장보다는
기업들이 정년이 끝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채영 기자입니다. 북적이는 역사 안. 올해로 65살인 박호준 씨가 유창한 영어 실력으로 외국인들을 응대합니다. 30년 동안 의상 디자이너로 일한 박호준 씨는 정년 퇴직 후 관광객들의 여행 가방을 보관하고 공항으로 배송하는 물류 매니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년 퇴직을 하고요. 제가 봉사할 일이 없을까 찾다가 이게 봉사의 일종일 것 같고 또 그동안에 배웠던 영어나 일어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아서. 원자력 연구소에서 근무했던 정미경 씨는 퇴직 후 5년 넘게 노인복지센터 매점 판매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즐거움도 있고 또 건강도 유지되는 것 같고 또 사회 참여 수단도 되는 것 같아서 또 어르신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그럴 때는 조금 보람이 있는 것 같아요. 지난해 11월 기준 경제활동 노인 인구는 337만 명. 전체 65세 이상 인구 10명 중 4명이 취업한 상태거나 구직 중인 겁니다. 고령 근로자가 빠르게 늘자 정부도 2020년부터 기업이 정년을 넘긴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면 한 명당 한 달에 30만 원씩 지원하고 지원 기간도 최대 3년으로 늘렸습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다음 달 본격화되는 노사정 대화에서 계속 고용 확대를 주요 의제로 다룰 예정입니다. 노동계는 정년 연장을 주장하지만 경영계는 그렇게 되면 기업 부담이 너무 크다. 그래서 임금 체계 개편 같은 것이 수반되어야 된다. 또 청년 일자리와의 충돌 문제도 있기 때문에 세대가 모두 상생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임금 체계 개편이 없는 정년 연장은 대기업과 공기업 근로자만 혜택을 받고 이는 청년 취업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이에 현재로서는 정년 연장보다 재고용이 더 현실적이라는 의견이 나옵니다. 실제로 기업 대상 조사 결과 10곳 중 7곳 가까이가 재고용 제도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정년 연장만이 아닌 한국식 계속고용 해법을 찾아 올해 상반기 계속고용 로드맵을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한국경제TV 김채영입니다. 네, 마켓플러스입니다. 네, 눈 깜짝할 새 올해도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네, 내일이면 벌써 1월의 마지막 주말인데요. 네, 주말 동안 이 투자 전략을 세우실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이 증권가의 2월 전망 준비해봤습니다. 네, 증권가에선 2월 중소형주를 주목해야 한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주도 업종이 없는 가운데 이 종목성 장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겁니다. 네, 하나투자증권은 2월 주식시장 여건은 1월과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면서 네, 중소형주의 확장에 집중해야 한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네, 이번 달 국내 시장에서도 이 대형주보다는 AI와 관련된 중소형주의 강세가 두드러졌는데요. 네, 증권가에선 이번 달 지수와 대비해서 선전했던 이 헬스케어 그리고 또 소비재 업종을 추천하기도 했습니다. 네, 한편 다음 달 주목할 만한 일정들도 미리 짚어보시죠. 네, 우리 시간으로 1일 올해 첫 FOMC 정례 회의가 준비되어 있고요. 애플, 아마존, 메타 이런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또 20일에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예정되어 있고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그리고 또 MSCI의 올해 첫 분기 리밸런싱도 예정되어 있으니 이 점들 참고하셔서 투자 전략 세우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소식은 오늘 우리 시장 이야기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 오늘 2차 전지 종목들이 파멸적인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네, 간밤 뉴욕 증시에서 테슬라의 주가 12% 넘게 급락하면서 최근 분위기가 좋지 않았던 2차 전지 투심 혹시 얼어붙지 않을까 우려도 많았는데요. 네, 우려와 다르게 최근 주가가 급락해온 2차 전지주 오늘은 빨간불을 켜냈습니다. 네, 특히 오늘 외국인 기관 에코프로의 주식 각각 250억 원, 110억 원어치를 사들였습니다. 네, 증권가에선 테슬라 급락이 아무래도 선반영됐다, 또 저가 매수세가 유입됐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네, 한편 오늘 LG에너지솔루션도 실적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네, 매출과 영업이익 각각 전년 대비해서 32% 그리고 78% 가까이 성장하면서 좋은 성적표 받아들였습니다. 네, 김동명 LG엔솔 사장은 질적인 몰입을 바탕으로 해서 단단한 사업 구조, 또 지속 가능한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은 오늘 우리 시장에서 가장 많이 오른 종목 소식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 제목을 한번 살펴보시죠. 현대힘스 힘 좀 쓰네라는 제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 오늘 지난해 하반기부터 신규 상장주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현대힘스 오늘 공모가 대비 4배 오른 이른바 따따블에 성공했습니다. 네, 그럼 현대힘스가 어떤 기업인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대힘스에서 힘스가 뭐냐면요. 이 현대 머시너리 앤 서비스의 약자입니다. 네, 기계 부품을 만드는 기업인데요. 네, 배관이나 이 선박, 곡블록을 만드는 기업입니다. 자, 그럼 선박 곡블록은 또 뭐냐면요. 배를 생각해보면 앞뒤가 조금 이렇게 둥글잖아요. 네, 곡면으로 된 블록, 선박의 곡블록을 바로 그 의미입니다. 네, 그리고 주요 고객사로 하면은 이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등이 주요 고객사고요. 실적 같은 경우에는 매출 1,343억 원, 영업이익은 111억 원, 지난해 3분기까지 거둬들였습니다. 네, 증권가에선 조선의 업황이 회복되면서 아무래도 사회 제작 물량이 늘어나고 현대힘스의 이 수혜가 기대된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네, 한편 또 지난 수요일에 올해 첫 따따블을 기록한 이 우진엠텍에 이어서 현대힘스가 그 바통을 이어받았고 그 바통을 이어받을 또 후보 기업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포스뱅크, 이닉스, 스튜디오 사믹 등이 있는데요. 네, 보시는 것처럼 모두 최종 공모가가 공모 희망 밴드를 모두 초과했습니다. 네, 그만큼 투자자들의 관심이 아무래도 이 신규 상장주에 모이고 있다. 그런 의미니까요. 이 상장 예정인들, 투자자분들께서도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켓플러스 전해드렸습니다. 게임 업체 컴투스가 한 가상자산 거래소의 지분을 사면서 2년이 지나도록 매각 대금 절반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따로 투자한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잔금을 주지 못하겠다는 입장인데 여러모로 볼 때 통상적인 거래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민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2012년 고이드는 컴투스 홀딩스에 보유하고 있던 국내 원화마켓 가상자산 거래소인 코인원의 지분 21.96%를 팔았습니다. 컴투스 그룹은 코인원의 2대 주주입니다. 그러나 지분을 판 지 2년이 지났음에도 컴투스는 고이드의 매매 대금의 절반인 230억 원가량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컴투스가 지분 매수 당시 컴패니언이라는 회사에 54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발행한 점이 대금 납부를 마무리하지 않은 원인으로 꼽힙니다. 컴패니언이 이 돈을 알펜루트 자산운용 펀드가 가지고 있던 고이드 지분을 인수하는 데 사용해 컴투스 입장에서 전환사채가 일종의 매각 대금 형태로 쓰인 셈이라는 의견이 나옵니다. 컴투스는 컴패니언의 시비 상환이 선행되지 않으면 매각 대금 납부가 힘들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인원을 가져가면서 매각 대금을 당장 고이드한테 안 줬기 때문에 고이드한테 갈 돈을 어떻게 보면 컴패니언 그라운드에다 보내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무자본 M&A의 전형적인 형태이긴 한데. 고이드는 컴패니언이 고이드 지분을 취득한 것과 관련해 인수 시점이 다르다며 위법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컴투스는 오는 9월 매매 대금을 줄 것이라고 밝혔지만 일부 IB업계 관계자는 시비 상환 변수가 있는 만큼 확신하긴 어렵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통상적인 거래 관계로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주식을 매입했으면 매매 대금을 지급하면 되는 것을 거래 관계가 복잡하게 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상황으로 가상자산 거래소가 불확실성에 노출되는 점은 긍정적이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거래소 관련 법들이 보완되는 상황과 맞물려 지분 구조와 대주주, 임원 변경 등 불확실성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경제TV 이민재입니다. 주인 없는 회사 KTNG의 지배구조를 둘러싼 의혹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사연임을 포기한 백복인 사장이 다른 수단을 통해 지배력을 행사할 것이란 의혹입니다. 현재 KTNG가 출연한 공익법인 두 곳의 이사장은 백복인 사장과 민영진 전 사장이 맡고 있습니다. 공익법인의 대규모 자사주를 넘기고 전 현직 사장들이 이사장을 맡고 있는 겁니다. 이해하기 힘든 일들이 KTNG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예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KTNG가 운영하는 두 공익법인. 교육 소외계층을 대상으로는 장학 사업을,
저소득층에는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사회복지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두 재단의 이사장은 각각 백복인 KTNG 사장과 민영진 전 KTNG 사장입니다. KTNG는 지난 2001년부터 이러한 재단과 기금에 지속적으로 자사주를 무상 증여해왔습니다. 이렇게 확보한 사내 우호 지분이 11%에 달한다는 게 행동주의 펀드 FCP 측 주장입니다. 이미 경영진이 최대 주주 지위에 올라 있습니다. 그 재단을 다 합치면 11%의 지분인데요. 국민연금보다 훨씬 큰 아주 명확한 최대 주주입니다. 이렇게 무상으로 기부된 자사주를 바탕으로 주총 때마다 경영진을 지지하는, 알고 보면은 경영진이 경영진 스스로 지지하는 그런 순환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 재단과 기금에 넘어간 약 1,085만 주는 발행 주식 총수의 7.9%에 달하는데 이는 최대 주주인 중소기업은행, 국민연금공단보다도 많습니다. 회사 측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자사주 일부를 출연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유의미한 지분을 보유한 공익재단 이사장을 전현직 사장이 맡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오는 겁니다. 이제 셀프 연임 논란을 피하기 위해 4연임을 포기한 백복인 사장이 장학재단 이사장직을 유지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립니다. 이에 대해 KTNG 측은 현재 결정된 바 없고 추후 장학재단 이사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설명합니다. 백 사장이 이사장직에 대해서는 사퇴 여부를 언급하지 않은 것을 두고 앞으로도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민영진 전 KTNG 사장이 2015년 중도 퇴임 이후 2018년부터 지금까지 KTNG 복지재단의 이사장을 맡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의심을 키우는 배경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사장 선정 주체인 KTNG의 사회 이사진에 관해 호화 출장 논란, 전문성 결여 등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어 새로운 사장 선출까지는 험로가 예상됩니다. 한국경제TV 김연입니다. 새해 들어 기업 공개 IPO에 나선 공모주들이 잇따라 희망 공모가 범위를 넘어선 높은 가격의 공모가를 확정하면서 과열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물량을 확보하려는 기관들이 너도 나도 높은 가격을 써내면서 수요 예측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대안으로 공모가가 정해지기 전 따로 투자자를 유치해 공모주 일부를 배정하는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최민정 기자입니다. 거래소와 금융감독원이 추진 중인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 도입이 국회에서 벌써 6년이나 공전하고 있습니다. 제도 도입을 위해선 사전 공모 행위를 금지한 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는 신뢰성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 투자자에게 IPO 공모주 물량 일부를 우선 배정하고 일정 기간 보유하도록 하는 제도로 홍콩과 싱가포르 등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홍콩의 경우 최소 6개월의 의무 보유 기간을 적용하고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는 증권위원회가 발행한 안내 지침에 따라 투자 설명서에 코너스톤 투자자 및 모든 계약 관계와 관련된 정보를 공개합니다. 최근 공모주 시장이 과열되며 한국형 코너스톤 제도 도입에도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작년 1분기만 해도 상단을 초과해 공모가를 책정한 기업이 20%에 불과했지만 올해 수요 예측에서는 모두 공모가 상단을 초과했습니다. 반면 의무보유 확약 비율은 평균 12%에 그칩니다. 많은 기관들이 미래의 성장성을 가늠해 투자하기보단 단기 차익 실현을 위해 공모주를 배정받고 있는 셈입니다. 오늘 따따블을 기록한 현대힘스 등 6곳의 경쟁률을 살펴보면 평균 900대 1에 달하는데 이는 글로벌 IPO 수요 예측과 비교해 3배가량 높은 수준입니다. 지난 2019년 금융위원회가 사모펀드 운용사의 최소 자기자본 기준을 기존 2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며 운용사가 증가한 점도 기관 수요 예측 경쟁률을 키웠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경력 있으신 분들이 그래도 금융회사를 좀 운영해야 되는데 이걸 뭐 요건 맞으면 5억만 있고 10억 있으면 다 해주니까 소형 운영사가 좀 그런 느낌도 있죠. 한국경제TV 취재 결과 금융감독원은 과열된 기관 수요 예측에 대해 업계 의견을 수렴하면서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 도입에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국회의 벽은 여전히 높기만 합니다.
최근 공모주가 상장 초기 폭등한 뒤 급락하는 패턴이 반복되고 관심이 높아져 신종 사기까지 등장하고 있어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기관 수요 예측 재정비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한국경제TV 최민정입니다. 오늘 준비한 뉴스 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